오늘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과연 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아내의 전 남편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도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재혼 가정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 결혼한 5쌍 중 1쌍은 재혼이라는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재혼은 흔해졌지만 그 속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제를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갈 겁니다. 왜 남성들은 배우자의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낄까요? 이 문제를 3가지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관점. 둘째, 사회문화적 관점. 셋째,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결국 동물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재혼 가정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는 강력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새로운 수컷 사자가 무리를 장악하면 가장 먼저 이전 수컷의 새끼들을 제거합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진화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암컷 사자는 새끼를 기르는 동안 발정기가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끼가 사라지면 약 2-3주 후에 다시 발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빨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수컷의 새끼를 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사자뿐만 아니라 곰, 원숭이, 심지어 몇몇 새들에서도 관찰됩니다. 침팬지의 경우는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알파 수컷이 등장하면 기존 새끼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실종되는 일이 제인구달의 연구에서 관찰되었죠.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를 유전자의 이기적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의 최우선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에 투자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더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본능에서 정말 자유로울까요?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의 유명한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살해 확률이 친부모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특히 계부에 의한 사건이 더 두드러졌죠. 물론 이는 모든 의부 부모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 연구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친자녀를 볼 때와 의붓자녀를 볼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친자녀를 볼 때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또한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뇌 부위가 활발히 반응하죠. 반면 외붓자녀를 볼 때는 이런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외붓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뇌의 반응이 점차 친자녀를 대할 때와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변화입니다. 남성은 친자녀를 돌볼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며 이는 공격성을 낮추고 양육 행동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외붓자녀의 경우 이런 변화가 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크고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본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실제로 많은 계부들이 친자녀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외붓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 감정, 도덕적 판단은 본능을 초월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있다면 애붓자녀와도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는 과연 어떤 기대와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 사회는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를 강조해왔습니다. 한 핏줄, 혈육, 고륙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는 혈연 관계를 가족의 본질로 여겨온 깊은 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시대 종법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들이 가문을 잇는다, 핏줄이 중요하다는 관념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고 그 잔재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는 혈연이 아닌 자녀를 키우는 일이 무의식적으로 저항감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아버지는 가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책임을 지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신아버지상이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아버지가 이제는 좋은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계부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계부는 진짜 아버지처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부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속의 악한 계모처럼 계부 역시 사랑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아이를 버릴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런 시선은 계부를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한 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조금만 엄하게 해도 역시 계부는 다르다는 말을 들을까봐 훈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배우자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에 더욱 아이 편을 들고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계부가 가정 내에서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살 된 의붓아들이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결정했는데 엄마와 다투는 과정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계부에게 소외감을 강하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는 점점 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지죠. 법적, 제도적 환경 역시 계부의 역할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계부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이의 진학, 유료, 재산 관리 등 중요한 결정에서 항상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만약 이혼이 발생한다면 법적 보장이 없어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계부가 느끼는 또 다른 압박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부는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나중에 태어날 내 친자녀를 위해 아껴둬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결코 비난받아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외부가족은 주로 갈등의 소재로 다뤄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갈등과 고통을 강조하며 외부가족은 원래 어렵다는 선입견을 더 강화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종교나 도덕적 관념은 혈연을 넘어선 사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같은 가치들은 의붓자녀를 친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혈연 중심적 사고가 강한 반면 젊은 세대는 선택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재혼 가정을 위한 교육과 준비 과정이 부족합니다. 결혼 전에도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혼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한 준비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까지가 내 역할인지,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 삶에서 이런 질문이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인은 자신의 삶에서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계부라는 역할은 어떨까요? 이 역할은 기존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단순히 어른인가? 이 모호함은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때로는 깊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결국 계부는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관계 자체에 소극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룹을 통해 자아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의붓 가족 안에서 계부의 위치는 어떨까요? 때때로 계부는 기존 가족 시스템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계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감정은 소속감의 부족을 가져오고 관계 형성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계부는 사회적 기대와 내면적 갈등 사이에서 더 큰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친부처럼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친부가 아니다. 이 두 감정의 충돌은 계부를 방향을 잃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신뢰와 안정감을 꼽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이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계부와 의붓 자녀 간에 이 애착을 형성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아시나요? 먼저 의붓 자녀의 애착 유형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자녀는 계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자녀는 감정을 닫고 계부와 철저히 거리를 두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계부 자신의 애착 유형은 어떨까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계부는 의붓 자녀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친밀한 관계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와 계부 모두의 애착 유형은 초기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붓 자녀와 계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최소 1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의 갈등과 거리감은 결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부와 의붓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왜 이런 거리감이 생길까요?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계부는 종종 자기 자신과 갈등을 겪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죠. 계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충돌은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하고 자녀와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계부는 종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계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회피입니다. 이는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거나 관계 형성을 미루는 행동을 말합니다. 갈등 자체를 외면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다음은 합리화입니다. 예를 들어 계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부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행동이지만 결국 책임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잉 보상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선물을 주거나 무리하게 잘해주려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계부는 종종 자신을 친부와 비교하거나 미디어 속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보며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맺으려는 의욕을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 우리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계부가 스스로 이렇게 믿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노력과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계부와 외부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안정감입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외부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변경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사례, 김민수 씨, 35세. 김민수 씨는 3년 전 7살 아들을 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어렵지 않겠지.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훈육할 때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했죠. 아이 엄마는 우리 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민수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아이의 친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친아빠를 만나러 가는데 돌아올 때마다 아이가 저를 더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친아빠가 더 좋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민수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저를 진짜 아빠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친아빠보다 저를 더 좋아한다고 할 정도예요. 민수 씨와 아이의 관계는 시간과 노력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이정훈 씨, 42세. 이정훈 씨의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 12세, 9세를 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사춘기였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했습니다. 넌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진짜 아빠는 따로 있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으니 그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게다가 경제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있었는데 교육비만 월 200만 원이 넘었어요. 솔직히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정훈 씨는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아내가 저의 어려움을 이해해줬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제 입장을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좋은 어른 친구가 되자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가족은 점차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박성준 씨, 39세. 반대로 박성준 씨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박성준 씨는 4년 전 6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전략을 세웠어요.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는 삼촌 역할부터 시작했죠. 박성준 씨의 접근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파악해서 그걸 함께 하는 데 집중했어요. 큰아이는 레고를 좋아해서 같이 레고를 만들고 작은아이는 그림을 좋아해서 같이 그림을 그렸죠. 그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친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요. 하지만 친아빠와 협력하는 게 아이들에게 더 좋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 같은 관계예요. 박성준 씨는 새로운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덕분에 그의 가족은 지금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김종혜 씨, 56세. 김종혜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7년 전 홍콩에서 11살 아들을 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빠라고 부르는 건 어색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친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아들의 아버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로 했죠. 저는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친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또한 그는 중요한 결정들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모든 결정을 하고 저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김종혜 씨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끔씩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부가 겪는 심리적 갈등과 외로움을 다른 각도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 4가지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애붓자녀와의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계부가 비슷한 도전과 갈등을 경험했죠. 둘째,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소 1에서 2년은 지나야 관계가 안정된다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관계를 쌓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의 이해와 지원이 계부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되려고 한 경우는 애붓자녀와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면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경우는 더 성공적으로 애붓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애붓자녀와의 관계는 시간, 노력, 그리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붓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2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완벽한 부자 관계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어른 친구 또는 든든한 조력자 같은 관계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기입니다. 무작정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는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다음은 추천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1단계, 낯선 사람에서 친근한 어른으로. 2단계, 친근한 어른에서 믿을 만한 조력자로. 3단계, 조력자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4단계, 가족 구성원에서 아버지 역할로.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이의 반응을 살펴가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세 번째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이미 친아버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갑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려 한다면 혼란스럽고 심지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빠가 그립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지? 이처럼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공감이 아이와의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역할과 사전 논의입니다. 배우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시작하면 더 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비가 되지 않은 여성분들께서는 본인의 욕심만으로 재혼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 남성의 삶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우자와 충분히 논의하세요. 첫째, 훈육의 범위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훈육보다는 배우자를 통한 간접 훈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외부자녀에게 갑작스럽게 훈육을 시도하면 거부감이나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의 분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분담 문제를 어떻게 나눌지 미리 명확히 정하세요. 이 부분은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친아버지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친아버지가 있다면 가능한 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위기 상황 대처 방법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대화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일 때, 부부간 갈등이 심해질 때,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조언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자신의 감정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취미생활이나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붓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들이 배우자의 자녀를 키우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생물학적 본능, 사회문화적 압박,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 이 모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해, 시간,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쌓이면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고 있나요? 절대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만의 경험과 이야기를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럼 오늘도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